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고항사 배영표 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막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 또는 뭐 이동 중에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올해 시험을 목표로 하신 분들 기준이라면 올해 마지막 9급 시험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의 그 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모두 원하신 결과 얻으신 마무리이시기를 저도 열심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 국어 오늘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난도는 중 또는 중상,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왔다가 맞겠죠. 왜냐면 이번 우리 2022년 국가직에서 국어 시험 왜 보냐 이럴 거면 이 수준으로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 시험 이거 그냥 뭐 한 중학생 정도인데 그냥 좀 똘똘한 친구들 풀어보라고 하면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누구나 다 술술 읽고 풀 정도로 출제됐다 이렇게 봐도 사실 진짜 오바가 아니죠. 그거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또는 뭐 국어에 대한 어떤 감이 좀 많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은 속상하셨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난도가 꽤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중 또는 중상, 그러니까 중상까지도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상자를 붙인다는 게, 이게 비록 중상이지만 상자를 붙인다는 게 난도에서 쉬운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범주는 다 중이에요. 중이고요. 진짜 쉽게 나왔을 때 중하, 진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중상이라는 표현을 붙이기 때문에 중 또는 중상 정도로 표현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중상 정도, 상은 아니어도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즉 체감 난도가 우리 학생분들 꽤 높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진짜 제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냐? 제가 여러분들께 국가직 대비 때부터 진짜 트렌디 모의고사 뭐 특강 때까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여러분들? 진짜 올해 시험부터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국어 시험에서 트렌드 변화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해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해도 변할 것은 분명한데 그게 딱 언제 변할 거냐, 올해 딱 변할 거냐, 올해 국가직 때 변할 거냐, 지방직 때 변할 거냐,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변할 거냐,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건 그건 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 없다. 단 변화의 방향의 후보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는 맞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올해 모의고사 수업도 일반 모의고사 수업과 트렌디 모의고사 수업으로 나눠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드렸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국가직에선, 이번 2020년 국가직에서는 트렌디하게는 안 나오고 기존 방향으로 나오되 너무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직에서 안 변했다고 해서 이번 지방직에서 안 변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번 지방직부터 트렌디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장담은 없으나 확실한 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이번 지방직까지도 트렌디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파이널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정말 소름 돋게도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제가 말씀드린 딱 그냥 그 방향대로 트렌디하게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저 자신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그냥 정말 이렇게 바뀌었을까?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 그런 사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 이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분들, 그런 학위자분들의 여러 조언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최종적인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방향성이 그 방향과 일치했다. 이거에 좀 소름 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법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 문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론 문법, 소위 얘기해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요 3종 세트고요. 어문 규정이 한글 맞춤법, 뭐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요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 맞춤법을 가장 중시 여기니까,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한글 맞춤법, 이게 가장 메인이다. 이 메인 위주로 출제되던 게 기존 문법 유형입니다. 이게 저와 함께 매번 연습했던 일반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트렌디 모의고사를 언급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앞으로의 변화 방향이 문법이 어떻게 갈 거냐? 실용성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국어 문법 영역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 방향이 뭐냐? 맞춤법. 그죠? 맞춤법.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단 한 문제도 출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도 제 문법 수업에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 에너지 많이 썼고 힘을 많이 주고 수업을 하지만 이게 실용성 있는 부분으로 변하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은 단 한 문제도 출제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쫙 그어드렸어요. 안 된다 이거. 왜? 실용성이 없어요. 공직 가서 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 인생 사는데 뭔 필요 있습니까? 1도 필요 없다. 공직 생활하는데도 1도 필요 없다. 그런 거 1도 안 나온다. 만약에 트렌디하게 바뀌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플러스 제가 진짜 강조해 말씀드렸던 게 언어 예절, 높임 이거 무조건 집중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 생활도 단체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예절과 높임 이거 정말 실용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예절, 높임, 맞춤법 그리고 실용적 어휘들, 다이어 이런 것들, 문맥에 맞는 어휘 사용 이런 것들 중요하다. 거기다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출제될 거라고 제가 예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직에선 그렇게 안 갔습니다. 일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직에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 예절, 높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어휘 이런 거 위주로 맞춤법 그죠? 헤매이다가 맞는지 헤매다가 맞는지 이런 맞춤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 그대로 갔다. 물론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이게 이 방향으로 고착화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이번에 조금 이변적으로 나온 거일지 아니면 정말 트렌드의 변화일지 트렌디하게 바뀌는 걸지 이거는 우리가 좀 몇 회를 몇 번의 시험을 더 거쳐봐야 아 이게 뚜렷한 흐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완전히 이게 그냥 확정된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다. 그런데 흐름일 수도 있다.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 확정은 어렵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변한 건 팩트다. 그래서 우리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게 기존의 방향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랬다가 내년에 그냥 이론 문법에서 문법 문제 수두둑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실제 그동안의 기출들을 보면 굵은 줄기의 메인 흐름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는 시험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튀는 시험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대로 나올 것이다 했다가 소위 얘기해서 피본 경우가 많습니다. 낭패로 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전 메인 줄기다. 메인 줄기 변화의 흐름이다라고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안전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려면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방향대로 이론 문법도 중시하되 예전에 언어 예절 뭐 얼마나 힘 줘서 배웠습니까? 높임법 얼마나 힘 줘서 배웠어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뭐 그냥 단순 암기 영역이었으니까 우리가 뭐 엄청 막 거기다가 힘을 주고서 공부를 하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힘을 줘야 된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이것이 뚜렷한 흐름으로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양쪽 면을 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존의 방향과 트렌디한 방향 이 둘 다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파이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초에 제가 파이널 수업을 그 두 방향대로 해드렸어요. 딱 그냥 그 두 방향대로 처음부터 기본 이론부터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이랬고요. 비문학도 소름이죠. 이 비문학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비문학도 실제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묻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국가직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읽고 풀라고 해도 풀 정도로 쉽게 나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특히나 그런데 한몫한 게 뭐냐? 이 다른 지문들도 난도가 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비문학에서 체감 난도가 올라가는데 한몫한 게 바로 PSAT형 문제죠. 19번 문제입니다. A책형 기준으로 19번 문제. 이 19번 문제 아주 곤욕스러우셨을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문제 푸셨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 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시 자체 시험, 추가 시험, 우리 연초에 봤던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에서 제가 PSAT형 문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비문학 트렌디하게 바뀌는 것도 이 PSAT형 문제에 분명 집중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점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문학 부분에 역시나 걸맞게 출제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좀 소름 돋았거든요. 대놓고 PSAT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 트렌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선 대놓고 PSAT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그냥 그게 그대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비문학 같은 경우는 PSAT형이 나왔다는 거 이거 큰 특징이고요. 초장문은 안 나왔어요. 초장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작년 2021년 지방직 9급에서 1200자 유형이 나왔는데 엄청 길었죠.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이번 최대 유형은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900자 정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넘는 유형. 그거 나왔고요. 뭐 요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은요. 엄밀히 말하면 뭐 장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중문, 중장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흔해요. 우리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이 900자 유형이 있었고요. 뭐 간호직 8급이든 뭐든 뭐 이런 유형들은 좀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장문은 안 나왔고 한 900자. 단 지문의 길이는 짧았지만 난도는 좀 올라갔고 PSAT 유형으로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공부 방향은 역시나 수능형 문제풀이 연습이고요. 진짜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하루라도 많이, 매일매일 데일리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것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컨셉으로 가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요 비문학, 독해 연습하시면서 감을 익혀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공부 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PSAT 문제 같은 경우도 자주 접해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PSAT 문제가 딱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굵은 줄기에 변할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튀는 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주요 작품과 비주요 작품으로 섞여서 출제됐고요. 주요 작품도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법한 작품들도 많이 출제되셨을 겁니다. 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냥 안 읽고 푸셨죠. 그 정도 수준이셨을 거예요. 그 지문 발췌된 부분도 그냥 맨날 하는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뭐 장기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작품들도 많이 출제됐고요. 좀 낯선 비주얼 작품도 출제됐는데 역시나 어떤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수능형으로 가볍게 읽고 풀 수 있게끔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뭐 크게 문학에서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을 수는 있다. 단 이번에 포인트를 삼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학에서 좀 난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거에 대한 공로가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고전시가 부분이 한시로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우리 중세어로 출제되면 이거 해석하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시로 출제돼서 그냥 현대어로 한시의 원문을 오늘날 교수님들께서 현대어로 해석해 놓으신 그것들이 같이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그냥 읽고 근거 찾으면서 푸시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뭐 사자성어 같은 경우 촌철살인 나왔고요.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는 변호사 나왔는데 제 딱잘 한자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변호사가 예 지문이었어요. 말 잘할 변자 배우시면서 예로 배운 게 변호사예요. 이거 뭐 그냥 딱잘 한자 특강에서 그냥 딱 나온 그 단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근데 뭐 이게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니까 뭐 맞췄다 뭐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제 수업에서 열심히 들으셨던 그 단어가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수업을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변호사에서 그 사자가 설마 일사자겠습니까? 선비사자지. 요 정도 감은 잡고 아마 푸시지 않았을까. 요즘 추세가 한자 사자성어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하나 의점이 있다면 이번 국가직에서는 사자성어가 한글이 병기돼서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생 한자로만 출제됐다. 그래서 제가 한글 병기돼서 출제됐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흐름 아니다. 병기돼서 출제될 때도 있고 생 한자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생 한자로 연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생 한자로 출제됐죠. 그래서 생 한자로 사자성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어 문제, 이번에 변호사로 출제된 이런 한자어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너무 지연 말단적인 것들이 출제돼서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공부한 티가 안 나게 그렇게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찍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근데 요즘은 좀 추세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 플러스 그 지식 넣어서 충분히 정답 선택지는 고르실 수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예비 과정으로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한자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일단 제끼시고 공부 계획 짜시는 분들 많아요. 한자는 해도 티가 안 나, 제끼고 공부 계획 짜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한자 공부 계획 차분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승부 날 수 있게끔 요즘엔 출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평을 좀 마무리해봤고요. 제가 이걸 또 글로써 총평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글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트렌디하게 바뀌는 거에 핵심 뭐 있다? 언어 예절 있고 높임 있다. 이거 지금 언어 예절인데 높임법하고 같이 섞여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그냥 내버린 거예요.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000번 했죠? 이거 거짓말 좀 보태면 1000번 했어요. 간접 높임 상황이죠. 회장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신다. 안 돼요. 간접 높임 상황이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고모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본인한테 고모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식한테 고모지 본인한테 고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렸어요. 이 부인이라는 표현은 높임의 표현이에요. 나의 아내한테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남한테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는 높여서 표현해줘야 되니까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서술 방식, 이거 이론 비문학이죠? 우리 이론 비문학은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비문학 양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리 한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묘사죠 뭐 요거, 그죠? 뭐 이거 고민되실 거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소설, 그죠?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부분을 맨날 읽어드리면서 이게 이 소설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산문인데 너무 시적으로 배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묘사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근거 정도 가볍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요거 지금 세 번째 줄 여기죠?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맨 위죠. 자신이 저작권에 침해당했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밑에서 둘레 6번째 줄 무대 연출 여기 있죠. 무대 연출 중에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서 배타적인 권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방해돼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거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죠. 여기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고쳐쓰기인데 사실 이런 고쳐쓰기 문제에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가면 문법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중피동이냐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니면 뭐 문장 구성에 있어서 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바르냐 안 바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모국어적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쉽게 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을 어쨌든 낸 거죠. 이런 고쳐쓰기 유형을 낸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이 유형이 여전히 주요하다. 왜 주요하냐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고쳐쓰기 영역이야말로 진짜 실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렌디 모의고사 할 때 주요 영역에 그 트렌디하게 바뀌는 주요 영역에 이 부분에 에너지가 가야 된다고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모국어적인 이런 고침 말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23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주어나 목적어를 무리하게 생략했다. 뭐 서술어가 뭐 어디에 잘 맞지 않는다. 부사어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시리즈 뭐 아니면 번역투의 표현이다. 뭐 이런 거 뭐 인여적 표현 뭐 의미 중복 이런 것들 아마 기억 쫙쫙 나실 겁니다. 그런 거와 관련된 이런 고쳐쓰기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아유 풀 수 있었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의의를 찾는다면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구나. 이런 유형이 출제됐는데 이번엔 매우 모국어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이게 어렵게 나온다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방향까지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사실 근거 찾아드릴 필요도 없는 수준이실 거예요. 여기서 다수가 아니라 요거 소수가 아니라 이건 다수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죠? 여기 맥락상 보면은 소수에 의해서 다수, 소수의 관리자에 의해서 다수의 이 죄수들이 통제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김소월의 산 나왔습니다. 요 김소월의 산 같은 경우 이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 작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문제 자체가 이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관련 없이 너무나 그냥 근거 찾으면 될 수 있게 가볍게 출제가 됐어요. 가볍게 한번 살펴본다면 산새도 오리나무도 위에서 운다 그랬는데 이 시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요. 산새도 이 보조사 도를 쓴 거거든요. 산새도 울어요. 그럼 누구도 울까요? 나도 울거든요. 나도 울고 산새도 울고 즉 이 산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요. 동병상련의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산새고 또 오리나무에서 울고요. 운다 슬프네요. 어떤 비애의 심정이 느껴지고요. 산새가 왜 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우냐 심해산골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새가 지향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영 넘어가려고 울지. 그럼 여기 가려면 여기 고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빡센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상의 정서가 역시나 비애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고요. 눈은 내리는데 눈 와요. 그냥 넘기도 힘든데 눈 와요. 너무나 힘들겠죠. 방해물 뭐 장애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룻길을 7, 8, 10리길 와우 진짜 많이 가네요. 그죠?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유랑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7, 80리길을 간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돌아서서 60리든 가기도 했어 그랬어요. 정말 많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불기 다시 불기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돌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요거 유명하죠? A 그 다음에 B A 반복해주고 변형주고 반복해주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불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예요. 삼수갑산. 그러니까 산새한테는 심해산골이고요. 나한테는 삼수갑산이 가고 싶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그리워하는 곳이에요.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죠. 반복하면 강조니까 리듬감과 강조가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왜 애상적인지 나오네요. 정분을 못 잊겠대요. 산에는 오는 눈, 둘에는 눕는 눈 역시나 그죠? 장애물이 나오고 있고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한 번 더 수미상관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입 객관적 상관물. 나는 삼수갑산 가고 있고요. 고개의 길 넘기 쉽지 않습니다. 요거랑 요거 형 그죠? 같은 거죠. 산새한테는 영이 있고 나한테는 고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기억은 시적하자 상반된 처지에 놓여 있다. 아니겠죠. 동병상련 감정이입. 2번 니은은 시적하자에 놓인 방랑길 맞죠? 여기 그죠? 이거 방랑길 유랑의 길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디귿 시적화자의 이국지향의식을 강조하다. 아니에요. 불기 돌아갈 수 없다. 뭐 이건데 관련 없죠. 4번 리을 시적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 분노의 정서라기보단 애상
그리고 B의 심정 뭐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지금 만약에 이 작품 선생님 전 처음 봤습니다 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없을 거라 생각 들어요. 한 명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한번 뭐 공부를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보셨다 그런 분들 말고 1년 준비하신 분들 중에 있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기출로만 엄청 많이 출제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냥 바로 갑니다. 1번 정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그랬어요. 여기 있죠. 같이 가시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번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몰라 불안했군 그랬어요. 여기 나왔죠.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3번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는군. 아니에요. 같이 안 가는 이유는요.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거기 같이 가서 데리고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겠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예스 이렇게 되죠. 7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 순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좀 되게 난해하게 나오면 우리 학생분들한테 사실 고통을 주고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복수 정답의 가능성도 막 갖고 있게 출제되는 게 이런 유형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렵지 않게 아마 논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출제됐다. 아마 이렇게 판단 내리시고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먼저 오고요. 3, 4번은 나가 먼저 오는데 먼저 일단 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나는 우리가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고통을 겪고 있다가 요즘에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나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고 나 다음에 가냐 라냐가 되는데 일단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상황을 얘기하다가 뭘로 가고 있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죠?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 같은 경우는 그냥 상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가 와야겠어요? 라가 와야겠어요? 이게 먼저 와야 되겠죠? 이게 오고 이게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거겠죠. 이어진 다음에 우리가 갈 길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논리의 구조가 맞겠죠? 그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포 변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하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정도 지금 틀리신 분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요. 1번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냥 B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한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이렇게 2번이 정답이죠. 3번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A가 다른 입장이다? 아니잖아요. 여기 그죠? B가 다른 입장이다? 아니죠. 여기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수긍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가 아니라 B가 얘기하고 있죠. 본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랬어요. 위에서 둘넷 여섯 번째 줄에 있죠. 대상은 여기 있죠. 만 19세 요거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 가운데쯤 보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시의회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운영 방향에는 요거와 요거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근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또한 여기 있죠.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 의장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A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본회의장에서 의회교실을 운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발언, 찬반 토론, 전자투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 보시면 의원 선서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발언 시간 가졌죠. 근데 여기서 의원 선서 다음에 조례안 상정 다음에 자유발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요거 자유발언 뒤에 조례안 상정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낯서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알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는 알 수는 없대. 단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끌어오면 충분히 정답인 것과 정답 아닌 것을 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가난 한자어 갓난에서 니은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2번 보세요. 어리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수탉이 히읗을 종성으로 갖고 있던 히읗 종성체현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아요. 근데 4번 보세요. 점잔타는 의젓한을 나타내는 점잔이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형성됐다. 그러면 점잔하다? 이게 지금 점잔하다인가요? 이게 점잔하다인데 이 점잔타에다 점잔하다를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식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거 잔? 요 잔은 이거 맨날 하잖아요. 지 안을 줄이면 잔. 이거 기억나시죠? 지 안을 줄이면 잔이다. 그러면 이 잔이 쓰였다라는 건 이게 뭐다? 어디서 왔다? 여기다 적어보면 점지 않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다를 붙이면 점잔이 하다가 됐던 아니면 여기서 요 부사파생 접미사 접사 이를 삭제하고 점잔에다가 요 하다를 붙여가지고 점잔 하다를 만들던 어쨌든 지금 이 형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가져온다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줄어서 잔이 됐으니까 점잔타가 됐으니까 일단 4번의 논리는 잘못됐겠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원적으로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젊지 않다면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젊지 않다 그럼 나이가 어떻다? 있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다? 의젓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가져가셔야 되냐? 지 안을 줄이면 잔이 된다. 이것까지는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어쨌든 이거 결합은 이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그죠? 차라리 이게 뭐 요거에다가 점잔에다가 하다를 붙인 거다.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쨌든 점잔하다니까 이 히읗이 앞에 와서 점잔타가 됐나? 뭐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점잔에다가 요걸 붙인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잔이면 지 안에 줄임말이니까 젊지 않다에서 왔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시고 어쨌든 이게 어원적으로 잘못된 접근이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정답을 그래도 꼽을 수가 있었겠죠. 10번의 정답 4번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거 밑에서 둘레 6번째 줄 정도 보면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그러니까 인과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지 자연 발생한 게 아니에요. 2번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요거 가운데쯤 이 대답들은 분명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죠.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혐오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여기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거다. 자연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오, 혐오나 증오를 사회학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자체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고요. 4번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 문제는 잘 보인다 그랬어요. 요거 여기 있죠. 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12번
매우 낯선 한시죠. 근데 한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원래는 이 한시는 이것만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이거 읽으면 뭔 말인지 느낌이 오니까 쉽습니다. 다른 고전시가에 비해 체감 난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배경 지식을 묻고 있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근거 찾을 수 있게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억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큰 거 찾기가 어렵죠. 이게 초과 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여기에 어떤 맥락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 이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과 관련된 말을 했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되는데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꽃 속에서 내가 사람인데 꽃 속에서 노따랗게 앉아 있다. 어떤 속세를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누대 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맥락 보면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예요. 요거 자연물들은 언제 봐도 그대로인데 인간이 만든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네요. 그래서 자연과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 그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리을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늙어갈수록 하나 위에 볼까요?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누구한테? 봄바람한테.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왜? 꽃잎 떨어뜨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흔들지 마라. 너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 이미지 기능하고 있다. 예스. 그죠? 13번 갑니다. 미출진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번 선생님 스라는 이게 무릎 아래니까 이게 무릎 슬자예요. 무릎이 들어갔고요. 그는 수완이 좋아서 손수자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여러 팀을 우승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각축 이게 뿔각자예요. 이게 다리각자로 착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뿔각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발 쪽에서 이 족이 발족자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작자미상 홍계월전 뭐 이것도 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작자미상 장기전 뭐 요 정도 스토리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홍계월전 몰랐다 하더라도 읽고 푸는데 1도 문제 없죠. 이런 게 수능형 문제고요. 알았다면 더 도움 받는다. 그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기억은 그래 보여요. 막 이 보국이라는 이 사람이 남편인데 이 보국한테 오히려 이 계월이 여자거든요. 옛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포스 있게 대하고 보국이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계월이 군인으로서 계급이 더 높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스토리는 뭐 나중에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까투리거든요. 근데 장기가 고집을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까 경황 없이 그냥 물러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월한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기억이 상대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니은은 옹호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어요. 어찌 이다지도 그만한가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니은은 옹호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여기서 보면 막 이 장기가 콩을 먹고서 여기 나오죠. 계집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잘 들어도 패가고 계집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내 말 안 들어서 망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호하고 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니은은 소극적이다. 그럼 어떻게 적극적일까요? 이게 정답인데. 위험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에서 위험을 보이고 있어요. 위험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딱 풀 수 있게 말함으로써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니은은 소극적이다. 괜찮아요. 왜? 끝까지 말리거나 어떤 포스 있는 말을 딱 함으로써 나 그렇게 안 하면 나 이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경황 없이 물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다. 뭐 이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다. 이것도 근거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요거 제가 좀 조심할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시리즈인데 조금 낯선 단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되뇌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되뇌다가 맞고요. 요거는 맨날 말씀드리는 애죠. 헤매다가 맞다. 그리고 요거는 매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매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근데 끼이다가 맞아요. 요거는 끼다의 피동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 4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 사자가 설마 일사자겠어요? 요거는 선비사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시면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근데 메뉴에 있죠. 여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패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패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랬는데 요거 1문단 가운데쯤에 있죠. 여기 패스트로 인한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번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고대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졌다는 근거 찾기 어렵고요. 4번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죠. 그죠?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근거 나와 있습니다. 18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 뭐 촌철살인이죠. 그죠? 요거 2번.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뭐 교원영색이니 언행일치니 뭐 그죠? 가다망설이니 너무 쉬운 사자성어들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게 소위 얘기해서 PSAT형이죠. 그죠? 요런 유형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나 이게 만약에 거대한 흐름으로 이제 바뀌는 거라면 이런 대놓고 PSAT형 문제, 즉 사고형 문제가 무조건 출제될 수 있다. 만약에 흐름이 바뀌는 거라면 그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흐름이 바뀌는 건지 아닌지가 아직 확정지을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글에서 출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시면 논리 실증자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과학일 경우,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문장은 유의미하다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거를 부정해서 앞에 거를 부정하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저한테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가언적 3단 논법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똑같아요. 이것까지 똑같죠. 이거. 만약 이것까지 똑같죠. 그래서 이게 가정한다고 해서 가언이거든요. 만약 이거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만약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랬을 때 비가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을 것이다. 아니고요. 땅이 이거예요. 땅이 젖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요 비가 온다. 요게 전건이고요. 땅이 젖는다. 요게 후건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전건이고 후건일 때 비가 왔다 그러면 뭐죠? 전건 긍정이죠. 전건 긍정으로 후건 긍정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후건 부정으로 전건 부정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즉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 전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왔다가 아니라 후건을 부정. 땅이 젖지 않았다. 땅이 젖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 논리 기억나세요? 후건 부정으로 전건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우리 뭐다? 대우다. 그러면서 막 제가 이과분들한테 장난쳤었죠. 이 대우 뭐였죠? 하면서 이과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장난쳤던 거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후건을 부정으로 전건을 부정하는 논리가 있다. 그러면 땅이 젖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갑니다. 어떤 것이 과학이면 문장은 유의미하다. 맞죠? 근데 선택지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 무의미한 문장, 즉 유의미하지 않은 문장이죠. 유의미하지 않은 문장이면 후건을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하면
전건이 부정됩니다. 과학이 아니다. 보이세요? 후건을 부정하면 전건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후건 부정으로 전건 부정. 가원적 3단 논법. 그래서 가원적 3단 논법에서 두 개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전건 긍정으로 후건 긍정 또는 후건 부정으로 전건 부정.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였으면 1번이 정답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2번은 논리 실증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과학의 문장이 유의미한 건 맞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를 거쳐야 돼요? 검증 원리를 거친 것들이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과학의 문장들은 그걸 거칠 수가 있는 문장들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는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으면 돼요. 앞으로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달 뒤풀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도 어쨌든 경험을 해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 내릴 수 있으면 유의미하겠죠.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20번.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기억 볼까요?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 여기죠. 결정론적 법칙을 지배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 안 가지니까 도덕적 의무 귀속시킬 수 없겠네요. 맞고요. 2번 니은.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거는 여기 그죠?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건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법칙의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지배를 받게 된다라면 도덕적 의무를 갖잖아요. 왜? 자유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이겠죠. 논리가. 그죠? 그 다음에 D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해설 강의까지 굳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를 목표로 하신 분들보다는 올해도 목표를 했고 내년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년을 목표로 하는데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 방향을 지금 분명히 아까 리드를 해 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7월 달에 이제 2023년 대비 기본 이론이 대개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커리의 시작이 7월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 7월 달에 7월 초에 이제 대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OT에서 2023년 대비 기본 이론 OT에서 제가 요 분석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께 1년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OT 필히 참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공부해 나가실 분들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듀 유고 강사 배용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